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중국 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 주변에서 진짜 미국 대선 앞두고 중국 이제 어떻게 될 거냐, 뭐 이거 정말 많이들 물어보잖아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우리는 그거 되게 많이 신경 쓰는데 중국도 정말로 신경을 많이 쓸까?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뭐 제가 한 3주 전에 베이징하고 샹하이를 한 바퀴 돌았었는데요. 예. 관심 무지 많습니다. 아, 그래서 사람들은 관심이 많은데 정부는 이제 의도적으로 그 관심이 없는 척하는 느낌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괜찮은 그것은 척. 뭐 괜찮은 척 보다가는 이제 섣불리 얘기를 했다가 이게 이제 그 엉뚱한 사람이 되면 보복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가급적 이제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이제 그런 태도. 그래서 뭐 이것은 미국의 내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피셜리는 의견이 없다. 아하. 이제 그런 형태로 가지만 내부적으로는 열심히 그 어떻게 보면 손익계산 또는 대응 전략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속마음은 뭘까요? 속마음은 일단 트럼프는 한번 겪어봤는데 만만치 않았고 해리스는 대부분이 보면은 지금 이제 민주당 정책, 바이든 행정부 정책 이어받을 거라고 하고 중국 입장에서는 누가 나은 거예요? 중국은 트럼프보다는 해리스가 두렵다. 두렵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가 오히려 중국 입장에서는 조금 더 선호가 되는 이제 그런 양상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트럼프는 2년짜리 대통령이다. 2년짜리 대통령. 그래서 이제 미국의 선거제도에 이제 한계가 있는데 이게 미국은 연임하는 걸로 끝이지 3연임을 못하게 돼 있죠. 2번만 하게 돼 있고 그러면 이번에 트럼프는 되면 4년 만에 끝나야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게 미국이 보면 그 미국의 집단지성이 그렇게 무서운 게 대선 때는 상하원을 여당에 같이 몰아줘요. 근데 중간선거 2년 지나고 할 때 보면 반드시 머스트로 상원 하원 중에 하나는 야당에 주죠. 그래서 균형을 잡습니다. 거의 선거 결과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신기하게. 그래서 이제 그게 신기한 것도 하지만 미국 국민들의 균형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트럼프는 2년 하고 나면 이제 여야의 공수가 바뀌어버리면 우리도 지금 그렇지만 뭐 이제 행정부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반면 이제 해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8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바이든까지 합치면 12년을 민주당이 집권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이제 트럼프가 해리스보다는 좋다? 그럴 수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겪어본 무역전쟁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놓고 보면 2018년부터 무역전쟁을 시작을 했지만 2019년에만 무역 흑자가 줄어들었지 20, 21, 22 뭐 쭉 계속 다시 흑자가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역전쟁은 할 만하다. 그러나 이제 기술전쟁의 경우는 중국이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이제 시커멓게 속이 타들어가는 이제 그런 이제 양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하나를 더 짚자면은 이제 중국 내부적으로 놓고 보면 미국하고의 강대치가 나타나게 되면 시진핑의 정치적 입지가 강화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시진핑은 원래 이제 중국도 헌법상에 보면 5년 연임해서 한 번 이제 중임할 수도 이렇게 되는데 2018년에 헌법을 바뀌어서 지금 시진핑이 3년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3년의 정당성이 있냐 없냐를 갖고 얘기를 이제 내부에서는 못하지만 말은 안 하고 있을 뿐이고 여러 가지 불만이 있을 수가 있는데 트럼프 같은 강성 지도자가 이제 등장하게 되면 중국도 강하게 붙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내부가 결속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뭐 조금 더 두어 봐야 되겠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내심 해리스보다는 트럼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트럼프가 직접적인 발언이라든지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액션이라든지 관세율 높이겠다라고 하는 건 보면은 훨씬 더 트럼프가 무시무시해 보이는데 중국은 뒤로 그걸 다 이제 계산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4년을 이미 임기를 한번 했기 때문에 4년밖에 못 하는 거고 그러면 사실상 2년 지나면은 조기 레임덕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주판알을 다 튕기고 있는 거네요. 중국 입장에서도. 근데 당장 이제 뭐 언론 지면상에서도 나오는 게 이제 관세 아닙니까? 관세. 그 관세 높이기는 공화당이 됐든 뭐 민주당이 됐든 공이 그 관세 장벽은 계속해서 높인다는 거잖아요. 이건 큰 틀에서 다르지는 않을까요? 그냥 정도의 차이일까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약간 이제 바람이 들어가 있는데요. 예. 바이든은 최근 3년 동안 뭐 관세니 통상 문제를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금년 4월인가요? 5월인가? 그때 느닷없이 이제 보복 관세 25%에서 100%를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잘 계산된 선거용이지 직접적인 제재용이라고 보긴 어렵고, 트럼프 마찬가지로 뭐 전 세계 모든 제품에 관세 10% 때리고 또 중국한테는 60%를 때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뭐 지지율 떨어지니까 10%가 아니라 20% 올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바이든이 선수를 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든의 지지율이 트럼프를 넘어서지를 못했기 때문에 트럼프의 어떻게 보면 공격 포인트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으로 관세를 높이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뭐가 허점이 있냐면 이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요 세 개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50% 100% 때리겠다는 건데 네. 그게 이제 미중이 가장 민감하게 부딪히는 아이템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 뭐가 허점이 있냐면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갈빵처럼 전기차에 100% 보복 관세를 때린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쇼킹하게 들렸어요. 근데 문제는 중국은 미국으로 전기차를 수출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출도 안 하는데 100% 때리겠다? 이것은 소위 말하는 러스트벨트 자동차 공업 지역의 노동자들을 위한 표심 사기다. 표심 사기.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태양광 뭐 이쪽은 지금 중국이 전 세계 마켓의 90%를 빤넬이든지 쉘이든지 뭐 이거를 해요. 네. 그럼 그거를 보복관세를 때리면 다른 데 어디서 사올래? 이게 이제 한계가 있고, 세 번째가 재밌는데 반도체에 대해서도 50% 보복관세를 때리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시행 날짜를 보면 2025년부터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럼 2025년 자기 임기 끝나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 그 민주당의 보복관세 얘기는 선거용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제 좀 그게 당황스러운 건 이제 트럼프인데 60% 관세를 때려서 중국을 꼼짝 못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바이든이 100% 때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트럼프 얼마 200% 때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허를 찔린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무역으로서 중국을 제재한다는 것은 이것은 미국으로서는 성공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선거용일 가능성이 높고 또 공약이라는 것은 빌공짜 공약이죠. 뭐 표시 먹기에는 뭔 얘기다 하지만 당선되고 나면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렇게 바꾸죠. 바꾸고 지금 그 미국하고 중국의 관계에서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월마트 이펙트입니다. 두 번째는 애플 이펙트고요. 그래서 월마트에서 파는 물건의 46, 7%가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그럼 거기다 보복관세를 100% 때리면 3억 2천만 명의 거대한 인구가 쓰는 일상용품을 최저 가격으로 공부할 수 있는 나라가 있으면 대박이지만 없으면 소비자 부담은 커지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애플 이펙트인데, 그 애플은 뭐 인도로 그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라인을 옮긴다 뭔다 얘기를 했지만 아직도 중국 안에서 만들고 있는 게 9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재를 했을 때 이게 그 애플의 생산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가 있고, 근데 애플이 타격을 받는다는 것은 나스닥이 충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미국의 자본시장의 충격을 미국 정치가 받아낼 수 있냐?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무역전쟁은 선거판에 소위 말하는 러스트벨트의 표심사기용 경쟁이지 막상 판에 들어가면 그것은 그대로 실행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왜 자동차를 자꾸 얘기를 하냐 그러면 지난번 선거 때 트럼프가 결정적으로 이제 졌던 것이 러스트벨트 지역에서 자동차 노동자들의 표를 바이든한테 뺏겼던 것이 그게 이제 결정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표를 뺏어오기 위해서 60% 관세 뭐 이런 고율 관세를 얘기를 했고, 또 반대로 바이든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략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관세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번 그 뭐 50% 100%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선거용일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그것이 실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이제 그런 충격적인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실행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그냥 관세 장벽을 많이 높이더라도 그게 또 미국 내에서는 인플레이션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 관련된 기업들도 증시에서 또 충격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말은 험하게 꺼내도 실제로 이걸 실행하기는 또 쉽지 않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몇 퍼센트도 아니고 몇십 퍼센트, 100%까지 가기에는 이게 뭐 100% 받고 200% 더 뭐 포커판도 아니고, 일단 선거용으로
이거는 카드로 계속해서 꺼내들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거겠고, 수출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중 간에 그런 흐름도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미국의 농산물 같은 것도 사주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약간 서로 간의 화해 제스처가 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또 문제는 없을까요? 지난번 트럼프 때 보면은 최종적으로 중국과 합의를 봤어요. 2천억 불 이제 무역수지 적자를 줄여주기로. 네. 그게 농산물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농산물 뭐 다 합쳐가지고 55%만 2천억 불 중에 1,100억 불어치만 사주고 나머지 안 사줬어요. 그리고 그걸 끝나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 농산물에서 지금 최대 품목이 콩입니다. 콩. 그래서 중국이 그 농업대국이긴 하지만 콩의 거의 90% 수입에 의존을 해요. 근데 미국에서 그 콩을 60, 70%를 사오다가 이걸 아르헨티나니 뭐 중남미로 다 돌려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농부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대형 거래선이 사라지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 농업 지역이 또 돌아섰던 것이 그런 이제 뭐 대선에 큰 영향 변수가 하나 됐던 것 같고, 그래서 뭐 결국은 이제 둘 사이에서의 무역의 측면에서 뭐 콩하고 비행기 전쟁입니다. 중국은 콩을 안 사줄게. 네. 이러면 너 어떡할래 하는 거고, 또 반대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1년에 비행기를 한 200대, 300대씩 사요. 네. 그래서 보잉 이거를 이제 안 사고 에어버스를 사버리는 거죠. 유럽 걸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프랑스 대통령 왔을 때도 그렇고 독일 총리 왔을 때도 이 한번 오면 뭐 200대, 150대 그렇게 이제 에어버스를 사주는 거죠. 그래서 그 둘 간에 그런 이제 큰 품목의 정치적인 박애닝이 같이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사주기로 했다라고 해서 그 약속이 다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 아닙니다. 중간에 틀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또 유럽 입장에서 또 중국에 그렇게 공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서로 간에 그 무역 장벽이 높아질수록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물동량 많아지고 서로 자유무역이 많아져야 할 텐데, 그래서 우리 경기가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도 서로 간의 관세 경쟁, 이게 또 꼽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뭐 양쪽에 끼어가지고 터질 위험이 있죠. 그래서 둘이 싸우게 되면 일단 제일 위험스러운 것은 원자재입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이 싸웠을 때 이 미국을 직접적으로 중국이 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한국을 시장용으로 쓸 가능성이 있어요. 사드 보복처럼. 그래서 지금 미국이 가장 필요한 게 반도체하고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재미난 것은 미국이 모든 첨단 기술은 다 미국에서 나왔고 최대 품목은 다 미국에서 설계하고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배터리하고 드론은 이거 실리콘밸리가 왕자가 아니에요. 이건 중국이 세계 1등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배터리를 미국이 못 만들어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을 그렇게 유치하고 하는 이유도 바로 그건데, 그래서 지금 배터리하고 반도체 들어간 원자재를 보면 반도체 한 40%,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네. 배터리 한 80%를 중국에 의존해. 그래서 이제 배터리하고 이게 반도체용 소재나 자재를 이게 브로킹을 걸어버리면 우리로서는 뭐 대미 수출에 치명적인 타격이 오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로서는 지금 뭐가 또 하나 리스크가 있냐면,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뭐 트럼프의 동맹의 개념하고 바이든의 동맹의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트럼프는 우역 흑자 많이 내 갖고 이제 미국 노동자 일자리를 뺏어가는 놈은 나쁜 놈. 그래서 무역 적자를 줄여주는 놈 좋은 놈. 이게 이제 그 동맹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 바이든은 민주주의 가치를 이걸 공유하는 나라는 동맹, 나머지는 상관없고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2022년까지 31년 동안 대중 무역 흑자를 냈다가 2023년에 적자를 냈고, 금년도에도 또 적자가 조금 한 50억 불에 60억 나는데, 문제는 2023년에 우리가 444억 불인가 대미 무역 흑자가 사상 최대로 많이 났어요. 우리가 미국에서 돈을 엄청 벌죠. 그렇죠. 예. 그리고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7월 달까지 보면은 300 몇 억 불로 한 작년 연간에 한 70% 넘는 흑자가 지금 났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트럼프가 되면은, 그리고 미국 전체로 보더라도 무역 수지 흑자가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럼 한국이 이제 트럼프의 기준으로 보면은 손을 봐야 되는 동맹 중에 하나의 리스트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게 문제는 뭐가 그렇게 많이 팔렸냐고 그러면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예요. 근데 이것의 원자재가 전부 중국에서 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 시진핑 리스크와 트럼프 리스크가 같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시진핑은 만약에 기술 봉쇄가 강하게 진행이 되면 원자재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지금 보면 대중국 수출 비중은 한 19%, 지금 7월까지 대미 수출 비중도 19%두 개가 거의 이제 똑같아졌는데 문제는 대중 수입 비중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높아지는 이유가 배터리하고 전기차, 자동차, 뭐 이제 반도체 이게 대미 수출이 계속 느는데 반대로 거기 들어가는 원자재를 중국에서 계속 사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미국으로 수출이 늘어날수록 대중 적자는 커지는 이런 메커니즘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고 하면 무역 흑자가 가장 빠르게 늘은 나라, 가장 큰 나라에 대한 제재가 들어올 수가 있고 반대로 중국이 뭐 이게 기술 제재에 대한 방패로서 이제 원자재를 무기화했을 때 일본으로 터질 게 우리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그 시진핑 리스크 또 트럼프 리스크 두 가지가 다 걸릴 수 있는 위험이 내년 이후에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면 그렇죠. 예. 저쪽에서 스트레이트 날라오고 이쪽에서 어퍼컷 날라오고 막 이럴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게 우리나라의 핵심인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이렇게 돼버리면 요거는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대중 무역 적자, 대미 무역 흑자 이 구조로 가고 있어서 미국 쪽에 수출 많이 하는 기업들은 뭐 주가도 상대적으로 되게 좋고 이런 측면도 있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웃고만 있을 수는 또 없는 거예요. 과거에 또 트럼프 시절에 우리가 또 겪기도 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정말로 조심을 하고 비플랜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플랜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일단 팔아야 되는 거고 원자재라고 하는 게 특히 이제 반도체나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뭐 광물부터 히토류 같은 것도 뭐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대체가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서 구멍을 찾아야 됩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미국에 많은 이제 투자를 사실은 했고 예. 또 그래서 우리로서는 그 미국한테 조금 더 강하게 요구해야 되는 것은 예를 들면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대만관계법 뭐 이런 법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 본토가 대만을 공격을 했을 때는 그걸 원상으로 돌리는 노력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걸 하는데 지금 우리가 뭐 미국에 대해서 반도체에 대해서는 첨단 반도체에 대해서는 이제 뭐 공장도 짓고 뭐 생산도 해주고 그런데 그 반대급부가 뭐냐 그러면 이 중국에서의 생산 시설을 더 늘리지 않는 반대급부가 있어요. 조건이 걸려 있다고요. 중국에 투자를 안 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받고 한 건데 문제는 이제 우리로서는 만약에 그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그런 반도체나 배터리에 대한 제재를 들어왔을 때 미국이 관여를 한다. 이제 이런 이제 병풍을 우리가 요구를 할 필요가 있죠. 지켜줘.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한미 반도체 협정, 한미 배터리 협정 이런 거를 통해서 미국이 중국한테 압력을 넣을 수 있게 하는 방법,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요구를 해볼 만한 그런 요구고. 또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놓고 보면은 뭐 그게 단기간에 낼 수 없지만 중국에 대한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들을 정말로 이게 찾아봐야 되죠. 찾아봐야 되고 또 뭐 어떤 나라든 마찬가지지만 꼬리가 길면 미국도 밟혀요. 근데 지금 전 세계가 모든 아이템에서 공급망이 다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지금 중국에 대한 관리 또는 중국을 보는 관점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간재를 팔아먹는 이제 그 장사의 대상으로 지금까지는 중국을 봤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중국이라고 부르지 말고 중동으로 불러야 된다. 중국은. 중동. 그렇죠. 우리가 중동에서 원자재를 못 사왔을 경우에 이게 모든 게 이제 스톱되듯이 지금은 우리가 중국에서 사오는 원자재 관리가 잘못되면 우리나라 산업이 지난번에 이미 겪었죠. 요소수 사태.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중국을 우리가 중동처럼 관리하는 우리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렇죠. 시장이 아니라 원자재의 그 공급국으로서 어떻게 관리하려는 것에 스탠스를 사실은 바꿔야죠. 근데 우리는 중국을 여전히 우리 물건을 사주다가 안 사주는 이제 바이어의 입장으로 보는 거죠. 근데 지금 그게 완전히 뒤집어져서 중국이 셀러고 우리가 바이어인 그런 상황으로 뒤집어졌는데 그래서 그런 우리가 그 전략의 스탠스를 바꿔야 되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쉽지는 않지만 그 히토류나 또 다른 원자재를 중국 이외 지역에서 이제 조달하는 방안들을 여러 가지로 사실은 강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참 닥치기 전에는 모르더라고요. 요소수도. 근데 지금은 얼마 전에도 중국에서 또 한 번 이제 요소수 품귀 사태 벌어졌을 때 근데 그때는 큰 혼란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뭐 베트남이나 다른 쪽으로 수입선을 다변화시켜 놔가지고. 근데 그 한번 겪어보면은 준비가 되는데 그 수백 가지 이제 중국 의존도 뭐 한 7, 80% 이상 되는 것들이 뭐 수백 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또 하나하나 준비하는 게 만만치 않은 작업일 텐데. 그래서 우리도 조금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중국에 대해서 너무 감정 경제학으로 보지 말고 실리 경제학으로 봐야 되는 것이 사실은 중국은 한국이 의존하고 있는 품목이 500개다 700개다는 거를 관심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요소수 사태 터지면서 네. 우리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게 이렇게 많다. 물론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이걸 다 이제 까발려버린 그런 이제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략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자료 발간이나 보고서 같은 것들을 조금 생각해서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요소수 말고도 한국에 어떤 산업을 누르려고 하면 어떤 아이템을 수출 금지해버리면 되는구나. 이걸 다 알아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조금 감정적으로 훅해서 이제 가기보다는 조금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 우리가 약점이 될 만한 부분들을 좀 가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내부적으로 이제 플랜을 만드는데 쓰는 것이 중요하지. 그걸 예를 들면 정부를 비난하거나 뭐 그 사이 정책을 왜 그렇게 했냐는 것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이 불필요하게 많이 공개되는 그런 느낌이 사실 우리가 좀 있어요. 그런 건 정말로 우리가 조금 반성해야 되고, 또 지금처럼 뭐 공급망이 전쟁의 상태로 도달했을 때는 조금 꾀가 있는 전략, 이게 정말로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 약점을 먼저 들춰서 그렇죠. 보여줄 게 아니라. 그렇죠. 시장에 빠지면 원래 했던 것보다 더 빠진다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안 그래요. 본인들이 퍼나 PBR 계산은 잘못했던 거예요. 너무 쓸데없는 정보들을 많이 하려고 하셔요.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나밖에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갑자기 땡기면 세상의 모든 걸 나 혼자 다 가져가요. 중요한 건 100배 오를 동안 돈 번 사람이 여의도에 단 한 명도 없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주식은 원래 그래. 끝이었어요, 진짜로.